베토벤 생의 발표를 맡게 된 HL18기 언론공학과 황현입니다. 먼저 베토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본명은 루트비 판 베토벤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 출생이고 현재 독일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고요. 성인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환기에 활동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주의는 1750년부터 1820년경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정석적으로 화려한 바로크 시대와는 달리 단순한 스타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 대표 작곡가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이때는 계몽주의 사상이 발달했고 이제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예술과 학문의 대중화 과정을 보였습니다. 이때 계몽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제 추구하였으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세계를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때는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미국의 독립선언 등의 굵직한 사건 이후로 유럽 사회가 구체제에 대한 몰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와 경제 체제가 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1750년대라는 시기로 알 수 있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은 균형, 절제, 명확성, 대조 등으로 알 수 있고 이때 대표적인 형식이 소나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낭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주의 낭만은 로마 제국의 지배계급, 지식계급이 아닌 서민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뜻인데요. 이때 로마 제국 시대 라틴어는 문어와 구어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혜택이 들어가면서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없게 되고 근데 고전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서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서민들이 사용한 말을 로만스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와서 낭만주의 영어가 로맨티시즘이기 때문에 이제 낭만주의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제 낭만 시대는 1820년대부터 1910년경 제국주의적 경향이 성행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주관주의, 개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전주의 시대에서 중시된 명료성, 균형과 조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했고요.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리스트와 쇼팽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생애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본시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혹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하여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4살일 때는 클라브생은 피아노의 그전 거를 말하는 건데요. 클라브생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가지고 방에 가두거나 해서 강제로 음악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술수정뱅이였기 때문에 집안의 책임을 베토벤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11살에 극장 오케스트라 일원이 되기도 했고 13살에는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787년 사랑하는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의 병과 같은 그런 병을 많이 앓았다고 하는데 이게 덧붙여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17살에는 이제 정말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어린 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교육까지 떠맡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은퇴를 사실 신청하고 연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베토벤이 되게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또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베토벤은 본시에 살고 있던 브로이닝 가정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베토벤은 엘레노레 폰 브로이닝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뭐 어린 시절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엘레노레는 이제 그 뒤에 의사 베겔러와 결혼하였고, 베겔러와 베토벤도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본시를 떠나서 대부분의 생애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시에 대한 장소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혁명이 베토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1792년 베토벤은 당시 독일의 음악 수도 빈에 있었고 혁명은 점차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전란이 들이닥치던 때에 본을 떠나서 빈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때 프라이드베르크가 지은 두 편의 전쟁 시인 출정의 노래 우리는 위대한 독일 동민이다라는 곳에 곡을 붙였습니다. 또 1798년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는 프랑스 사람들과 베르나노트 장군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공화주의적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1796년과 1800년 사이인데 이때는 베토벤의 기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병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또 베토벤이 작곡가나 이런 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가 되자 친구인 베겔러와 그리고 목사 아멘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편지의 내용은 뒤에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절망적인 내용을 담아서 비참 조명곡과 피아노를 위한 제3 소나타의 라르고에 이 베토벤의 감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가 좋아했던 줄리에타 기차르티에게 이제 원래 그 제자인데요. 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여자분이 베토벤에게 절망을 갖게 하고 또 절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두 동생에게 하일리겐 슈타츠의 유서를 주게 됩니다. 네, 죽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다시 뒤에 텍스트에 적혀 있지만 음악으로 다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을 그냥 다잡고 음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곡은 이때 베토벤의 감정이 담겨있는 곡들인데 장송중연곡, 환상궁의 소나타, 월감중연곡, 제2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시대는 혁명이 비례까지 이르러서 그는 이제 아까 혁명에 열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공화국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5 교향곡의 작곡을 이전과는 달리 단숨에 쓰기 위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제4 교향곡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수정을 거쳐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는 1806년에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테레제는 어릴 적 오빠 프란츠 백작의 친구인 베토벤을 사랑했고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신분 차이와 돈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끝내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롭게 살게 되고요. 이 다음에 베토벤과 괴테가 만나게 되는데 1812년 보헤미아의 온천지 테플리츠에서 만났으나 뜻이 서로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베토벤은 이제 그때 소태성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귀족들이 길을 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테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개를 잘 숙여서 인사를 하고 되게 예의를 차리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그런 거를 사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테한테 말을 하니까 베테는 이제 베토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성격이 너무 자유롭고 밝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베토벤이 작곡한 곡은 제7교향곡과 제8교향곡인데요. 이 두 곡은 그가 가장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인류를 위하여 향기로운 포도주를 빚는 바쿠스이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지감을 주는 것은 나다. 라고 합니다. 이 7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솔직함과 자유로운 힘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고요. 제8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7교향곡만큼 이제 힘이 빈대하지는 않지만 희곡이 지석이고 헤라클레스와 같은 거대한 힘이 어린이의 유의와 변덕에 음악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14년 빈 회의 이래로 빈의 성격이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이 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고 이 당시 베토벤의 귀도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때 출판사에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베토벤은 돈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106번 소나타는 돈을 벌기 위해 쓰여졌는데요. 사실 이 곡을 쓰긴 했지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이제 베토벤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희의 성과를 위하여 학점을 등록한 교향곡을 지게 되는데 이 환희의 테마가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에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좀 먹게 되고 신혼이 찾아오게 돼요. 이 테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 정적에 둘러싸여 환희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당시 빈도 사실 예술에 관심 없었다고 했는데 잠시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미래는 거의 무신이와 이탈리아 가극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토벤은 굴욕과 슬픔을 느꼈고 런던으로 이주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간원에 의해서 사실 다시 빈에 머물기로 하고 1824년에 장엄 미사곡과 제9교향곡이 사실 큰 성공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사실 물질적인 것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고 돈을 벌지 못했고 가난했고 병도 계속 시달렸고 외로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범용함을 이긴 자기 자신과의 운명을 극복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은 죽음을 4개월 앞두고 1826년에 최후의 악장인 현악 사중주곡을 만들게 되는데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도 이제 네 번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이 되게 명랑한 기분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인내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모든 불행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이란 죽음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가 운명하는 때에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희극은 종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차라리 그의 전생의 비극적 종결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견해입니다. 베토벤에 대해서 사실 음악으로 들어봤지만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요. 모차르트와는 다르게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되게 병에도 시달리고 사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청각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청각을 잃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속에서 나는 음악을 만들면서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돋보인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되게 영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영웅 베토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